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 가격이 폭등하는 역사들이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가 됩니다. 지금 미국은 그 임계점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구나. 전쟁 시기에는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대공황 때는 그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90%가 떨어졌는데 이제 금광 기업들의 주식은 10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돈 풀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조기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금. 오늘 녹화하는 날은 목요일인데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7년째 금 투자하고 있는 금 투자자이자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기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작가면은 어떤 뭐 금 스토리만 써요? 네, 금에 대한 이제 금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는 내용으로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책을 집필했고요. 그래서 언제 썼어요? 그 2022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럼 금 붐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셨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 거래소 요즘 잘 돼요? 아무래도 뭐 금이 변동성이 심해지면 파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거래량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 투자를 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경제위기 온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 2018년쯤에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투자에 막 그렇게 식견이 있는 건 아니었어서 경제위기 오면은 뭘 사야 되지 생각하면 이제 안전자산 하면 달러랑 금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금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위기 때문에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곧 금의 슈퍼 사이클이 오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갖고 있었던 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모았던 돈을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금에 투자하면 이제 저의 금 투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성공적이었어요? 아무래도 뭐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성공적이라고 보면은 나름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때는 뭐 라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제 연배 때는 금하면 결혼할 때, 애기 돌 때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는 조금 낫다 이 정도였는데 금 슈퍼사이클 말씀하시잖아요. 금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냥 그 희소한 가치 때문에 가격이 약간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만 오른다고 이제 보통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초장기적 수익률로 보면은 거의 물가 상승만큼 오르는데 금이라는 자산을 사람들이 잘 안 찾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굳이 뭐 찾을 이유가 잘 없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화폐라는 게 무한히 발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치를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동안 풀렸던 모든 화폐에 대한 양이 이제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는 역사들이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한번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이렇게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또 2019년에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금의 슈퍼 사이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경제학의 장파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 파동, 단기가 아니라. 지금 그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같이 라떼 돌반지 시대 사람들, 저는 뭐 특히 투자에 약한 사람인데 보면은 이게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금이 안전자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슈퍼사이클의 원인은 뭐예요? 일단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가 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 사실 부채가 많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금 가격이 오를 요인이 되지는 않죠. 근데 미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부채의 양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 네, 맞습니다.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지출할 정도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행된 국채를 다른 국가들이
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점점 사주려고 하지도 않고 사줄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국가들도 줄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은 2013년에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되게 많이 사줬지만 요즘 들어서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 나오고, 그리고 일본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로 금리일 때 그렇게 많이 발행됐던 건데 요즘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나 경기 침체 이런 다양한 이슈로 일본의 금리도 자꾸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국 통화 방어하는 것도 바빠 죽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본도 못 사주고요. 유럽 국가들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신흥 국가들은 자국 통화 방어하느라고 뭐 사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루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국가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이 정도로 높다라는 건 결국엔 이 미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에 다가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했던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를 보면 총 4가지 방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축을 하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흥 국가들이나 아니면 통치권자가 되게 강한 국가들에서는 강제로 밀어붙여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국가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특히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들이 표에서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좀 더 그렇게 득세할 가능성이 크고 긴축이라는 그 선택지를 선택할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축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화폐 개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100분의 1 토막, 1000분의 1 토막 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극단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나라 망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화폐 개혁한 사람 처형시켰어요.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게 세 번째랑 네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함으로써 부채 가치를 활활 태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930년대에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난 후에 금리는 거의 바닥으로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오히려 더 풀어서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마구마구 푸니까 그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10%대에서 한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를 오히려 낮추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보단 낮은 수치로 올려서 부채의 가치를 낮추는 거죠. 옛날에 1억과 지금의 1억의 가치가 확 낮아지면 내가 1억의 빚이 있어도 혹은 1000억의 빚이 있어도 그게 그 빚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 실제로 미국도 이렇게 택했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을 택한 국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다라는 건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을 하고 있거나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으니까 다 실물 자산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 때 보면 금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원자재들, 그리고 원자재 기업들이랑 심지어 우표나 와인 이런 그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역사들을 보면서 아, 지금 미국은 그 임계점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금 10월 하순 기준으로 38조 달러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달러가 이자고 또 추가로 1조 달러 정도 부채가 생겨요. 누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머스크도 손들고 나갔어요. 국가부채 네. 줄이는데 이거 못 막죠? 못 막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자 미국이 국가부채가 120%대, 근데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쪽 보면 일본이 한 150%, 일본은행이 250%. 네. 일본은행이 한 600조쯤 아, 예,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네. 600조에. 그다음에 이태리가 130, 네. 프랑스가 한 110%대. 그러면은 지금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모두 국가 부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네네. 이게 금값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채 문제라는 건 이 빚이 많다라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빚을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에 왔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결국엔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굳이 따지자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결국엔 단순히 빚이 많다. 38조 달러다가 아니라 이 국가의 경쟁력 GDP와 비교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예를 들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서도 마지막에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선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혹은 GDP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패권 국가들을 보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오히려 GDP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공적이었을 때는 실제로 GDP가 많이 올라가죠. 이제 뭐 식민지로부터 뭐 상품과 서비스를 강탈해 오게 되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전쟁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직전에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1780년대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00%를 넘어가니까 얘네들도 점점 다른 국가들이 영국의 국채들을 안 사주기 시작하면서 영국도 마지막 베팅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제 1980년부터 1800년까지 20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거의 200%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럼 지금 그 미국보다 훨씬 심했네요. 네, 훨씬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베팅을 하려고 끌어올렸습니다. 일부러? 네, 맞습니다. 최대한 돈을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빚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그 뒤에 뭘 했냐면 그 당시가 이제 2차 산업혁명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2차 산업혁명에 베팅을 한 거였어요, 영국이. 그래서 진짜 모든 전략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인원과 그 다음에 인프라들을 다 끌어모아서 베팅을 했는데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바로 영국이 되었던 거죠. 그 뒤에는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100년의 패권을 더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미국도 사실은 지금 AI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돈을 더 땡겨서라도 이렇게 기술의 목을 매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럼 있다. 지금 이런 건가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크게 키운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전쟁 아니에요? 전쟁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 국가가 갚을 빚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전쟁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실은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돈이 흐지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시기에는 그럼 금값이 올라요? 전쟁 시기에는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이게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처럼 국지전일 경우에는 그 전쟁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로 아닌데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맞습니다. 그 정도 급 되면은 진짜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 그 자국 통화가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기축통화국 기준으로는 금 가격이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소설가가 아니라 작가시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정도의 전쟁이라면 러시아는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에서 유럽에 대해서 한번 붙자 그러지만 그거는 공허한 얘기고요. 핵무기 쓰겠다고 헥헥거리는 거고 푸틴이. 지금 그 정도 전쟁이라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미중 전쟁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만일에 미중 전쟁 정도면 미국이 국가 부채를 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네 번째 방법,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혁신을 이뤄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베팅에서는 전쟁 혹은 그런 기술혁명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설마 전쟁이겠어, 기술혁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 세상 이었으면 좋겠다지. 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인데 근데 전쟁으로 가는 역사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의 핵심은 중국이 어떤 야망을 품느냐에 따라 미국은 전쟁할 의도가 없었어도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중국도 국가 부채는 장난 아니잖아요. 지방 부채 같은 경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지구가 모두 부채의 문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가 모두 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조별 과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조별 과제면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서로가 각자 이권이 있다 보니까 나라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은 오히려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과정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긴축 빼고요. 그다음에 화폐 개혁 빼고 나머지 두 개의 방법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국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 정리하면 긴축 힘들어요. 마크롱 하려고 했다가 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화폐 개혁, 화폐 가치 전환 이거는 목숨 걸자는 못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쟁 아니면 기술 혁신 두 가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부채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그 채권을 가진 개인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예적금하고 있는 결국엔 개인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 때를 생각해 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누군가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자국 국채를 보유한 최대의 수혜자는 채무자지 않겠습니까?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그 정부가 이제 이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가 있는데 다들 현금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은행문을 갑자기 닫아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행정명령으로 금을 소유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라고 이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리거든요. 금을 가지면 깜빵 보낸다고요? 네, 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지기만 해도 깜빵을 보낸다고. 아니 기존에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가에 매각하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안 팔면 잡아간다고? 네, 안 팔면 잡아간다고. 그때는 금태환제였죠? 금본위제였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식으로 했고 사실은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이렇게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졌던 우리나라도 IMF 때 보면은 은행 창구부터 닫아버리잖아요. 왜냐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잘 보유하고 있어줘야 이제 국가의 부채가 이제 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든 기관이든 요즘 보면 왜 이렇게 실물 금을 많이 사는가는 이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의 총량은 요한한데 네. 사는 수요는 많으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이 한 번 위기가 달러가 금태환제, 금본위제를 폐기한 게 70년대죠? 네, 맞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금값이 올라갔죠. 네네.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땐 금본위제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본위제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국에는 화폐 시스템이 한번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 도래했다라는 건 비슷하지만 1970년대 보면 국가부채 비율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그때 당시에는 금본위제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화폐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금가격이 올랐던 거고 지금은 어느 때랑 가장 비슷하냐라고 하면 저는 1930년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대공황.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대공황 직후. 그때랑 국가부채 비율도 비슷하고 사실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지정학적 문제도 비슷하고 그다음 양극화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 정말 1930년대와 지금이 매우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금본위제 시기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금 가격만 보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금 가격은 20불에서 한 35불 정도로 2배 정도 올랐지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못 사게 막아버리고 금 소유하면 징역 10년을 보내버린다는데 뭐 어떻게 금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행동을 했나를 보면 금을 못 사니까 금 주식을 샀었어요. 금강 주식 같은 거를. 그래서 생각해보면 금강 주식도 결국에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폭락하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실물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주가 지수 떨어질 때 금강 기업들도 50%에서 6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1970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대공황 때는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90%가 떨어졌는데 금강 기업들의 주식은 10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도 주가 지수와 거의 유사한 금강 주식들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금강 주식의 가격이 10배가 오른 게 아니라 100배가 오른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10분의 1로 떨어졌어야 되는 게 10배가 더 오른 거니까. 그러네. 네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원래는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을 못 사서 금강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거니까 그때는 금 가격이 진짜 100배 가까운 상승을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어쩌면 1930년대와 가장 닮아있고 다만 지금은 자유경제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 가격이 상승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현금의 가치가 정말 무섭게 떨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때도 지금 조 작가님 말씀대로 100배인데 네. 그때보다 더 드라마틱할 거다. 저는 더 드라마틱할 수 자,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 1930년 대공황, 미국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 경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트랜지션 시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보다 안 좋았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볼까요? 트럼프가 관세 칼날에 광란의 총을 추고 있어요. 네. 자, 미중 간의 체력 전인은 아니지만 지금 유사하게 지금 도전하는 투키티테스 함정 치고 박는. 그다음에 세계 경기 다 안 좋아요. 비슷하네요. 네, 국가 부채 비율도 비슷하고요. 네, 국가 부채 비율. 정말 다양한 것들, 특히 양극화도 되게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도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때인데 지금도 부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정치적 양극화도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의 양극화, 정치 양극화 다 심했어요? 네,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는 중도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극우 아니면 극좌였거든요. 지금도 중도층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닮아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결국에 흐름은 하나예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러면 원래 부채가 늘어나면은 결국엔 돈이 똑같이 뭐 세상에 100억이 풀렸다라고 하면 모든 인구가 똑같이 1억씩 뭐 가져간다던가 이렇지 않잖아요. 예. 부자한테 더 많은 돈이 가고 지금 그래요. 네, 당연히 서민한테 적게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100억이 풀렸다라는 건 그게 대출 형태로 풀리니까 부자들한테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지 않겠습니까? 더 저금리로. 그래서 실제로 레버리지 시기,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그러니까 세계의 빚이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자산 상승률이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대부분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이 월급이나 그다음에 예금으로 올라가는 자산 상승률보다 실제로 그런 자산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자들의 올라가는 속도가 더 커져서 부채 사이클의 끝에 오면 말 그대로 진짜 부채가 정말 막대한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 부의 양극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도 마찬가지죠. 정말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도층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면서 1930년대와 지금이 되게 많이 닮아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1930년대와 상당히 유사하고 그때도 금 슈퍼사이클이었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더 할 거다. 저는 더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결국 국가부채 증가, 양적 완화, 코로나를 핑계로 한 돈풀기. 네. 이게 사실은 지금 금 슈퍼사이클의 단기적인 원인이잖아요. 장기적인 원인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네네. 위기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자본주의 위기로 봐요. 네. 저는 세 가지 위기를 봅니다. 탈냉전 이후에 하나는 안보의 위기, 여기저기 전쟁이 늘어날. 두 번째는 자본주의 위기. 지금 선진국 중에 좋은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도 안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민주주의 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럼 극단주의에 매몰되고 그러면 극우나 극좌들이 설치게 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우경화하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카이치 일본 여자 총리, 뭐 여자 아베, 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자 그러면 이제 젠더였던 그런 의미도 네. 있고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네. 아베노믹스거든요. 네. 아베노믹스가 외교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극우 보수 우경 보수화. 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돈 풀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가 돈을 풀어서 경기도 성장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았어요. 네. 양극화도 심해지고. 지금 일본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다카이치가 지금 돈 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더 올라갈 거고 네. 비율이. 그럼 일본도 그 금 슈퍼사이클의 그 소용돌이 속에 더 심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제부터는 이게 낮아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출 때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는데 부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금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핵심이고, 방금 박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 1위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창립자인 그 레이 달리오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자본주의의 종말의 시대다. 오히려 지금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미 사실 사회주의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국가에 바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만큼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정말 중요한 금 가격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옛날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이렇게 돈 풀면은 야, 이거 물가 상승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안 올랐단 말이죠. 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직전에는 그렇게 딱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그렇게 돈을 풀어도 네. 돈을 가지고 있지.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9% 이상 한번 인플레이션이 찍고 그다음에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땐 과연 이전처럼
예전처럼 속 시원하게 돈을 풀 수 있을까? 만약에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돈 풀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너무 누적돼서. 네, 너무 누적되고 사람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맛봤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이렇게 푼다고? 야, 나는 돈 안 갖고 있을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그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부분이 돈을 예전처럼 똑같이 풀어도,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을 풀어도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낙수효과라는 방식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마구 뿌리면 이게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서 돈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투자 기관이나 부자들한테 돈이 다 가지 서민들로 머물지 않으니까 부자나 투자 기관들을 보면은 그들은 돈이 예를 들면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로 뭐 밥을 막 열심히 막 100억치를 사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부분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풀렸던 돈들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좀 더 큰 정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자산을 돈을 뿌릴 때도 물론 여전히도 뭐 그렇게 대출을 통해서도 많이 뿌리지만 직접 꽂아주는 방식을 많이 쓴단 말이죠. 뭐 재난지원금, 뭐 그런 지원금의 형태라던가, 트럼프도 이번에 뭐 관세지원금으로 인당 $2,000씩 막 뿌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뿌리는 주체가 만약에 기업이나 그다음에 은행이 될 경우에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만 가게한테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게는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진짜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풀어지게 될 텐데 위기가 오면 당연히 돈을 풀 수밖에 없겠죠. 그 풀어지는 와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돈을 풀 때 이제는 가게한테도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따라서 저는 뭐 앞으로 뭐 또다시 언제 위기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경기 침체는 또 올 거고, 그걸 타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든 원래 돈이라는 게 가치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치를 가지고 원래 사실은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 네. 사실은 노동가치설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치는 노동이거든요. 이걸 만들어낼 때 얼마의 노동이 들어가느냐. 이제 제가 땅에 1000만 평이 있어요. 그럼 저 땅은 이 가치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노동 생산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쌀을 막 1억 톤 쌓아놨다 다 썩을 거 아니에요. 다 썩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디다 저장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물교환으로 네. 갖다 야 썩으니까 그럼 금속으로, 청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화폐, 주식, 이제 코인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할 때 금 안 썩어, 그다음에 희소해, 네. 안정성이 있어. 이러니까 금이겠어요? 네. 더한 건 다이아몬드겠죠. 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양이 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 이제 만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근데 금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은도 있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은도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 금과 함께 은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0년 동안 금 가격 데이터랑 은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도 따라 올라가고 금 가격 떨어질 때 은 가격도 따라 떨어지는, 그냥 거의 가격 상관성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10분의 1로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작습니다. 시장 규모. 양은 은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양은 많지만 시장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쓰임새도 은이 훨씬 많지 않아요? 그 사실 그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아니 은은 쓸데가 많잖아요. 금은 쓸데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체 이거 수요의 한 말고는. 10% 정도만 산업 수요로 쓰입니다. 금은 아, 전체 수요의 10% 정도요. 산업 수요로 네. 뭐 이런 첨단 제품 이런데. 네, 맞습니다. 은은요. 은은 이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아, 은이 더 좋은 거네 그럼. 그래서 실제로 원래 이제 금 가격이 오를 때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은이 한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은이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은이 너무 비싸니까
구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구리로 대체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5G, AI, 군사, 우주산업 모두가 효율성이 중요하구나. 이제. 네, 첨단화되고 비싸도. 맞습니다. 무조건 은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거의 5년 내내 사상 최고치를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이 이제 공급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 남아있는 양이 제가 저번에 봤을 때 한 56만 톤 정도 됐었거든요. 매장량이. 근데 1년에 캐내는 양이 2만 8천 톤 정도 돼요. 그럼 사실상 곧 끝나네. 네, 20년이면 고갈됩니다. 은이. 근데 금도 마찬가지로 매장량이 한 5만 톤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년에 생산되는 양이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은광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원소 자체가 사실 지각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이미 탐사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거 외계에서 온 거니까. 네네, 맞아요. 정해지겠네. 그렇죠. 정해지고 물론 우리의 인류 기술이 그 내해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아요. 거긴 천문학적으로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우주 밖에 금광을 장뜩 심은 뭐 그런 소행성도 있을 해성을 거고.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분야도 연구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금이 이제 점점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상에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금. 네, 그죠. 금도 금광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채산성이 가장 좋은 금광부터 캐다 보니까 점점 지금 남아있는 금광들은 채산성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의 공급량이 줄고 있는데 은은 어떻게 공급되느냐를 보면 금을 캘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은이거든요. 그거 잘 몰라요. 그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은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광에서 금 캐면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이라는 거는 금을 캘 때 부산물로 나오는데 금의 매장량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금을 캐기 위해서는 이게 금이 캐지는데 시차가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직전까지 그 금광 기업들이 워낙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금광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금의 공급도 은의 공급도 더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의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AI 발전이 끝날 거냐 군사적인 그런 수요가 끝날 거냐 그리고 우주 산업이 여기서 발전이 끝날 거냐라고 하면 그건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은의 산업 수요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여기서 훨씬 더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지난 3년을 보면 딱 3년 전부터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이클에 들어섰습니다. 은은. 네, 그래서 실제로 금의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 은이 더 많이 오르는 것도 팩트. 근데 거기에다가 공급은 부족해지고 있고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최근 들어 금값도 조금 올랐지만 은을 사야겠네. 예, 은이 그래서 맨날 요즘에 사상 최고치를 뚫은 이후에 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는 더 매력적인 자산이 뭐냐 앞으로 5년이 지났을 때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은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은이 더 실용성이 있고 5년 뒤에는 금 대신 은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빛났던 자산이 뭐였냐라고 하면 저는 은이지 않았을까라고 투자 대 이윤 비율을 봤을 때 우리 자꾸 오늘 죄송한데 라떼 얘기하는데 우리 때 금과 은이라고 하는 그 듀오가 있었어요. 네. 그 은과 금이래 이제 앞으로는. 네, 은과 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 작가님도 향후에 이건 뭐 판단 시독단님들 하시는 건데 은으로 갈아타실 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2019년에 그 이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2019년에 금 사이클 시작돼서 금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저는 은을 샀어요. 왜냐면 금의 슈퍼 사이클일 때는 은을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네, 은은 금과 똑같이 가격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두고 봐도 매력적인데 1970년대 같은 때를 보면 금 가격이 26배 정도 상승했는데 은 가격은 32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금보다 은이 막 그렇게까지 대단히 많이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1970년대는 첫 번째 이 금과 은을 평가하는 기준이 옛날에 둘 다 돈으로 쓰였고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5,000년 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금과 은에 대한 가격 데이터들이. 그걸 보면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한 1대 15 정도가 항상 평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금이 1원이면 네네. 그건 15분의 1. 은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의 1,500원이면 금이 1,500원이면 은은 100원. 100원. 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금과 은의 매장량 비율이 딱 10대 1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1970년대도 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유독 뭐 금보다 저평가받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래 은이 그 사진 인화 기술에서 많이 쓰였었는데 이거에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 산업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부분. 사진 인화 안 하잖아요. 네,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죠. 예. 이런 그 사이클 때문에 이제 은의 수요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1970년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음에도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00년대를 보면 2000년대 상승 사이클 때 금이 한 7배 올랐고 은이 12배가 올랐거든요. 더 크게 올랐네요. 그렇죠. 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건 이제 은의 산업 수요도 있었고 이 당시에 금과 은의 비율이 1대 한 8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걸 이제 돌이켜서 지금으로 접목시켜 보면 산업 수요 폭등하고 있고 공급 부족하고 금은 비율 1대 80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이번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금도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빛나는 자산은 역시 은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네. 역사적으로 은과 금은 항상 같이 왔는데 네. 은이 더 뛰었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네요. 네. 왜냐? 금은 그냥 귀금속이에요. 네네. 그냥 10%만 실용적으로 했어요. 근데 은은 귀금속이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은이 없으면 AI 첨단 산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답은 실버네. 네. 그래서 저도 은을 더 좋아하고 은을 더 많이 보유했지만 은이 한 가지 문제가 산업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좀 가격 하락폭이 되게 경기 커요. 침체가 오면. 네. 그래서 저는 금과 은을 일단은 좀 이제 배분을 해둔 상태고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다 혹은 아니면 아싸리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싸진 금을 팔아서 저렴해진 은을 더 많이 살려고 어차피 합니다. 또 은의 시대는 올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없는 디지털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일시적일 거다. 네네. 그걸 넘으면 은은 더 폭등할 거다.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조 작가님을 금 전문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중히 모셨거든요. 네. 아니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은일 수도 은 있겠죠. 전문가로 지금 색깔을 바꾸고 있네. 근데 이제 결국엔 은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수요가 많이 올라도 결국엔 금을 쫓아가요. 그래서 금의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은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연동성이 있어도 금이 추락하면 은도 같이 추락한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줄어도 금이 추락하면 은은 추락합니다. 왜냐? 둘 다 네.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귀금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지금 개인적으로 그럼 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요?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요? 지금은 금이 70%, 은이 30%입니다. 은이 30%. 네. 지금 본인이 투자자들한테 네. 뭐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요청하고 싶은 투자 비율이 지금 그 부분이 본인이 하는? 일단 저는 만약에 내가 금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은은 일단 접어두시고 예. 금부터 한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좀 더 딥하게 가다 보니까 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부채 문제에 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사실 이젠 더 이상 이걸 뒤로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왔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투자 기관들도 이미 이동하고 있다. 금으로 이런 것들을 미룰 보면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커지는 만지면 커지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도 다른 그런 투자 기관들이나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갈아타는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대비는 해두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을 주목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일단 금으로 약간 보험의 측면에서라도
이제 보유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금과 은 외에 제3의 귀금속성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추천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이 살짝 바뀌고 있는 게 백금이 있습니다. 백금, 네, 플래티늄인데 플래티늄. 네, 플래티늄도 금이랑 상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백금이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도 좀 종종 있었고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요? 백금이 더 비싸죠? 원래는 비싸야 되는데 심지어 금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백금이 훨씬 비쌌는데? 네, 실제로 백금이 더 희소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금이 금 가격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원래 뭐 어떤 뭐 랭킹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브론즈, 실버, 골드 위에 플래티늄이잖아요.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플래티늄 가격이 골드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가격적인 문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플래티늄이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플래티늄이 금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느냐를 따져보면 이 플래티늄이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하나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산업재, 하나는 이제 주얼리, 이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주얼리 측면에서 먼저 봤을 때 플래티늄은 어쨌든 귀금속을 주얼리로 착용한다는 건 약간 과시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딱 봐도 금인데 플래티늄은 은과 차이가 없구나.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귀금속 시장에서 많이 밀렸어요. 산업적으로는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이 플래티늄이 자동차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공기정화 장치에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디젤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워낙 양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네, 조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요의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니긴 한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ESG가 되게 각광받았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다. 우리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싹 다 없애버릴 거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구나. 네, 이미 그거를 반영해서 수요도 많이 줄고 사람들이 아직 더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백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낮게 한 거죠. 물론 앞으로 진짜 전기차로 다 넘어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백금이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도 금보다는 비싸야 되는데 금의 절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건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다이아몬드는 사실 쓸데 없잖아요. 그죠. 인조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희소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금, 은 이제 처음에 금으로 시작해서 은까지 왔어요. 연동시켜보는 게 달러도 있지만 이제 코인이에요. 네. 코인하고 금은 어떤 상관계가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금과 어떤 큰 상관관계가 있거나 혹은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일단 데이터로만 봐도 그게 아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도 아닌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럼 만약에 금과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사하다. 실제로 유사한 점도 많죠. 뭐 희소성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화폐의 가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똑같다라고 보는 사람들, 오히려 비트코인 상위 호환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은 같은 경우에 금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고요? 네, 데이터적으로 볼 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왕자를 차지하는 거다 보니까 마치 금과 달러처럼 뭔가 경쟁 구도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금이 흔히 이제 안전자산이고 주식이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 둘이 반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주식과 금은 상관관계가 없다인데 실제로 이 상관관계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랑 되게 비슷하고 비트코인을 그 다음에 주식이랑 연결시켜 보면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우리가 뭐 더 먼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뭔가 이제 주식처럼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어떤 금처럼 안전자산의 측면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가격 상관성이 바뀔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 한 4에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이 기간 안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상관관계가 바뀔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의 슈퍼사이클이 한 4, 5년 남았다고 그래서 더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보통 10년 정도 이어집니다. 네, 10년이면은 이게 결국에는 금이라는 것도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화폐의 가치가 보통 10년이면은 다시 재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도 대략 10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네, 역사로 봤을 때 그렇게 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 10년 뒤에 금을 판다는 아니에요. 매도 시그널들도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팔겠지만 대략적으로 추측할 때는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적인 상관성으로 봐도 상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금과 비트코인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폐적 관점으로 되게 비슷하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희소하다. 특히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희소성 이런 걸로 보는데 따지고 보면 희소한 건 저희 집 앞에 있는 돌멩이도 그 형태는 희소예요. 제가 제일 희소해요. 아, 맞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돌덩이나 나나 금이나 모두 같은 분류로 이제 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집 옆에 치킨집이 있고 그 옆에 족발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국밥집이 있어요. 예. 셋 다 음식점이라는 카테고리, 자, 큰 카테고리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이 셋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국밥을 먹는다 그래서 치킨을 안 먹지 않는 거고 그다음 치킨을 먹는다고 해서 뭐 국밥을 안 먹지 않는 거고 물론 삼시세끼 먹어야 되니까 그날따라 치킨을 많이 먹으면 국밥집의 수요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둘이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 혹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금이랑 비트코인도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투명성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내 비트코인이 어디서부터 왔고 다음엔 어디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다음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금은 정반대입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금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의 측면에서도 익명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국가의 측면에서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이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스위프트 제재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때렸던 게 사실은 LME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이랑 그 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을 금수 조치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어디 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금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기 때 2022년에서 2023년에 인도의 금 수입이 갑자기 미친 듯이 늘어나요. 인도가 금이면 환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도 그러니까 금이면 환장하는 나라니까 원래도 수요가 많은데 유독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러시아 금이 글리 흘러 들어갔구나.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LM이랑 그다음에 그 코맥스에 인도에서 수출되는 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아, 인도가 러시아 석유 수입해다가 정제해서 유로에 팔았거든요. 똑같은 거구나. 아,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왜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가고 있느냐. 만약에 뭐 금 아니고도 사실은 안전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 많고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취급할 수도 있는데 왜 금을 취급하느냐는 결국엔 익명성 때문이다. 정말 어떠한 큰 통제 상황이 오더라도 금은 우회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익명성이 있다라는 거. 그 두 번째는 약간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얼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로도 쓰이니까 만약에 인도가 러시아에서 금을 수입할 때 우리 애들이 금을 너무 좋아해요. 축제 기간이야. 어쩔 수 없어서 샀어. 라고 변명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 반도체 때문에 금을 산 거야. 라고 둘러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정하고 다른 어떤 국가들이 특히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들이 그렇게 제재를 때렸을 때 제재로부터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핑계댈 거리도 없을 뿐더러 너무 투명하니까.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릭스 국가가 지금 미친 듯이 사모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고 단순히 브릭스가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그렇죠. 네. 거의 사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브릭스라고 보셔도 되고 GDP는 40%좀 됩니다. 네, GDP 40%에 전 세계 모든 땅의 한 45%가 그 브릭스 국가들이다 보니까 요즘 브릭스가 이렇게 각광받고
나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확장세가 엄청 뛰어나지고 있고 최근 블룸버그의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 G7이 GDP 대비 비중이 한 17%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브릭스가 50%를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도 사실 브릭스의 성장세보다도 결국에는 이 G7의 부채 문제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쇠퇴기를 걷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코인과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관계 없다 그랬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걸 법안으로 넘겼어요. 네. 이것도 지금 코인 시장의 혁명적인 변화죠. 네, 맞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여기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1기 때 근본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트럼프의 경제 고문이었던 첼턴이 근본이제를 정말 강력하게 밀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거를 존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근본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근본이제로 넘어가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근보유량 1위인데 뭐 어떻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금이 네. 얼마라고 그걸 바꿔줘요. 당연히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2기에 들어오고 나서 기간 동안 사실은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더 많이 모으기도 했고 특히 중국이 금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모은 양만 해도 2,000톤이지만 중국이 IMF에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금을 살 때. 그분들은 좀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중국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 1위도 중국이고 매장량 1위도 중국이에요. 아, 몰랐어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이 금에 미쳐 있는데 재밌는 건 수출을 단 1g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절대 수출을 안 해요. 다 자국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이 2,000톤 밖에 안 될까라는 건 업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한 5,000톤 정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5,000톤에 러시아에 그냥 브릭스 국가들 이런 것들을 합치면 미국이 근본이제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뭐 떨어지는 거지만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브레튼우즈 협정 때 1944년 때 미국이 근본이제를 밀고 나갔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그렇고 지금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가 방코르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 같이 해보자. 그건 금도 뭐 원유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묶어서 바스켓으로 묶은 다음에 그거당 뭐 1파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통화의 안정성이 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실물을 바꿔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좋은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때 당시에 보유한 금 보유량이 2만 톤이고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근본이제가 돼야 내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통화로 가는데.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방코르 시스템이냐 이러면서 이제 헨리 키신저가 밀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건 미국이 맞지만 그게 압도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코인으로. 예, 왜냐 근본이제 해봤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도와주는 꼴인 그리고 거죠.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금이 있어야 바꿔주는데 통화량이 천문학적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금 1온스당 옛날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한 2만 불로 바꿔주면 바꿔줄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같은 걸로 가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 이유는 저는 트럼프가 진짜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 없다고? 네, 왜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을 뜯어보면 결국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양만큼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장기 국채도 아니고 단기 국채를 사야 하게끔 만든 이유는 결국엔 이 폭탄을 다음 애한테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원래 정치가 그래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빠르게 했던 것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말 많은 양의 장기 국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큰일 났어요. 네. 근데 장기 국채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높죠. 하지만 단기 국채는 금리만 내리면 돼요. 파월 압박하고 연준 두드러 패가지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낮추면 단기 국채 금리는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으로 쫙쫙쫙 밀어서 일단 최대한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단기 국채로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라고만 한다면 적어도 그 부채 문제로 인한 어떤 큰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는 터지지 않게 봉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폭탄을 뒤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근본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혹은 화폐 시스템을 새롭게 재창조하려는 것도 아닌 그냥 폭탄을 던지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지 않았나라고 인기 생각합니다. 영합주의 부동산 업체에 폭탄 돌리기. 네, 맞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뭐냐면 코인과 암호화폐와는 금은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녹화하는 때가 이제 12월 상순이잖아요. 네. 초반인데 이때 지금 비트코인 추락하고 있어요. 네. 많이. 이게 금값 흐름에 영향을 안 준다. 네, 전혀 안 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초창기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작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과 어떤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안 보일 뿐이지 나중에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땐 달라질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면 은보다 높아요. 은보다. 네, 은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을 정도로 이미 금보다는 작고. 네, 금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한 똑같이 10분의 1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건데 은에 가까울 정도로 시가총액 규모가 커졌는데 이 정도로 커지면 은이 금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미 시장이 너무 충분히 커진 거다. 근데도 가격 상관성이 없다라는 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포인트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몰라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다, 혹은 비트코인이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래야 아니라. 팔리니까. 네,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이제 본질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 비트코인과 금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마땅한 그 어떤 비율을 이건 금이야. 예, 비율을 못 찾아서 야, 금이야, 디지털 금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쏙쏙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 와서 이런 오해를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같은 이제 단순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아니고 비트코인 시장이 네네. 금의 10분의 1. 네네, 맞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전체는 금을 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비트코인만 보면 네.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은 지금 겨우 이제 은 시장 정도 넘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더는 못 넘을 거다. 아니요, 넘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왜냐면 사실은 뭐 애플 같은 기업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금을 추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플이 금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게 금의 관계와 애플의 관계 이런 거랑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금을 당연히 넘을 수도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그게 금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상관관계나 혹은 금보다 비트코인이 우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무식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때는 또 네. 라떼인데 봄,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럼 봄, 가을에 금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연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계절성이 있어요? 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있어요? 가을에요. 지금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가 일단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을이랑 봄에 중국이랑 인도의 축제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하구나. 네, 우리만이 글로벌하게 아니고. 수요가 이렇게 팍팍 퍼지면서 네. 실제로 논문 중에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이 있어요. 금의 가을 효과. 네, 그 논문을 보면은 지난 이제 금 가격의 데이터들을 보면 유독 이상하게 가을에만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거의 이제 결론 부분을 가면은 결혼 시즌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축제 기간 이 두 가지가 가을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게 이건 아닐 거고 네. 이런 와중에 조금 이런 거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큰 장파 이론에서는 네.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장파 이론에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그러면 이제 가을 전에 여름에 사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겨울에 사셔서 이제 봄의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 작가님은 금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실물로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면서요, 조 작가님은? 여기서부터는 예. 저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건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금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ETF도 활용할 수 있고 뭐 KRX 금시장, 뭐 금통장 다 괜찮은데 결국엔 실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지 끼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반지 끼고 있고 골드바 가지고 있어야 금반지 된다. 끼고 계시네. 네, 맞습니다. 화이트 골드 이런 거 이제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금은 시장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시기에 오르는 게 팩트인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는 그
자국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금과 같은 자산을 통제하는 일들이 상당히 빈번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보면 전시사변이나 어떤 그런 중대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오면 그러면 그 귀금속, 금 같은 것들을 국가에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의무니까 이게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법령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사실 각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 보면은 금부터 이제 은행 창구 닫고 금 절대 안 내주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금이라는 자산은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자산인데 그 자유로운 자산을 어떤 통제 하에 있는 형태로 보유한다라는 게 되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뭐 국가가 뭐 금을 뺏어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 금이라는 자산은 그렇게 보유하는 게 실물의 형태로 보유해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보유하는 게 더 본질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실물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 운영하시는 금 거래소, 네. 그 거래소를 운영하면은 장점이 뭐예요? 제가 금 투자만 7년째 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투자자의 마음들을 잘 알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이게 비효율적이냐? 왜 이렇게 뭐 비싸게 파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금을 실물로 살 때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게 합법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이 하면은 상관없어요? 네, 실제로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뭐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하면 뭐 사기일 수도 있고 순도부터 시작해서 네, 순도도 가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상해나 이런 다양한 절도나 이런 그치, 위험이 그치. 있으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걸 중개해 줍니다. 감정해 주고 그다음에 판매자랑 구매자랑 만날 필요도 없이 구매자가 입금하면 판매자한테 이제 돈을 보내주고 이런 중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몰라요. 알면 부가세나 좀 이런 부분도 절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이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개인 간 거래는 마진이 얼마나 돼요? 살 때 팔 때가. 원래 보통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하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럼 부가세까지 하면 15%를 사자마자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중개거래는 그냥 말 그대로 둘이 그냥 적절한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살 때 팔 때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금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6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새로운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결국에 제가 이 금거래소를 차리게 된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럼 금거래소는 개인 투자의 불안정성과 지금 일반적인 거래에서 나오는 그 과도한 마진과 부가세 이걸 동시에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인가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불편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정말 누구라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 작가님 거래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스테커스입니다. 그 성장하고 있어요? 빠르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오늘 금 얘기 좀 알아봤는데 저 이제 금 가지고 있다가 우린 그 결혼식 때 받는 거니까 돌을 네. 때 유학 갔다 와서 돈 없으니까 네. 전셋집 얻느라고 다 팔았거든요. 네. 저 지금 금 사라고 추천해요? 사지 말라고 추천해요? 저는 일단 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일단 한 최소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했으면 어떨까라는 자산에? 말씀이- 네, 제 맞습니다. 자산의 10%. 그러니까 현금 자산에? 아니 그 전체 자산이에요. 전체 자산에? 네. 오, 그럼 큰 건데? 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은 그래야만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사실 뭐 금 투자든 주식 투자든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안 해도 그냥 저거 올라가나 보다. 주식 투자한 사람 좋겠다. 부동산 투자한 사람 좋겠다.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보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내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유의미하다. 실제로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것들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뭐 주식 60% 담고 뭐 채권 40% 담고 이런 투자 전략들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 전략들에서 금을 7.5%에서 15%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담고 있으면 금이 초장기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근데 금이 이제 다른 자산이랑 독립적이라는 이 특징 때문에 금을 10%만 담았을 뿐인데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오히려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요. 금을 아예 담지 않고 주식에 조금 더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거에서 10% 빼서 금에 넣었을 뿐인데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률이 같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담아놨을 때 그냥 포트폴리오 자체에 일단 2점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이상으로 내가 뭔가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전부 금과 은을 샀거든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근데 집과 차 있으면은 금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조 작가님과 네. 금 역사 알아봤는데요.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금의 슈퍼사이클이다. 네. 향후 5년은 간다. 네. 그리고 과거와 다른 원인들, 국가 부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실용성 때문에 은도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과 금의 상관성은 별로 없다. 지금 변동과. 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자산의 10% 정도는 금 네. 혹은 은도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은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좀 막 흔들리네요. 예, 자 판단은 시독자 여러분, 시청자들이 하시고요. 예, 금의 현재 역사, 그다음에 평가,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